직장은 다니니? 연봉은? 저축은 좀 해뒀고? 재혼한 지 사흘째 시어머니의 다정한 관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지갑을 노린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수진아, 나 백화점인데 가방 하나 받았다. 380만 원이니까 얼른 와서 결제해라. 7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제 노후 자금을 열흘 만에 가로채려던 시어머니.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실까요? 제가 아는 어머니는 이런 몰상식한 분이 아니셔서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제가 열흘 만에 끝을 선택한 이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24살에 결혼해서 35까지 11년을 함께 살았죠.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는달까요? 밥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딸 지아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7년 동안 저는 혼자 지아를 키웠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밤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학원 데리러 가고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지나갔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밀린 빨래, 밀린 청소, 밀린 장보기. 솔직히 연애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어요. 지아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거든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본인이 먼저 기숙사 학교를 알아봤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아직 어린애인데 혼자 어떻게 지내겠냐고. 하지만 지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 때문에 7년 동안 연애도 못하고 살았잖아.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 그 말이 가슴이 찡했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결국 지아를 기숙사에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텅 빈 집이 너무 어색했어요. 현관문 열면 엄마 하고 달려오던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25년 만에 처음 나간 동창회였죠. 거기서 지윤 씨를 만났습니다. 지윤 씨는 저와 같은 반이었는데 솔직히 학창 시절엔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로 접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고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오늘 뭐 했어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였는데 어느새 매일 전화하는 사이가 됐죠. 지윤 씨는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수진 씨는 참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다니. 그런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3개월쯤 지나고 나서 지윤 씨가 청혼했습니다. 우리 이 나이에 뭘 더 재겠어요? 남은 인생 함께 가요.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7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기댈 곳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지혜한테도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응원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새아빠 될 분 나중에 소개해줘. 그래서 올해 3월 1일 저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려 하진 않았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30명 정도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 자리를 가졌죠. 지아도 기숙사에서 나와서 참석했어요. 지윤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도 오셨고요.
첫인상은 나쁘진 않았어요. 72살이라고 하셨는데 허리가 꼿꼿하시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어요. 수진씨,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분의 눈빛 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계산을. 결혼식 다음 날부터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지훈 씨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울 외곽의 32평 아파트였는데 남자 혼자 살던 집이라 그런지 곳곳에 손볼 데가 많았죠. 냉장고 속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가득했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연차를 내고 이틀 동안 청소에 매달렸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했어요. 내가 집안일을 워낙 젬병이라 수진 씨 고생시키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새 출발이니까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일 점심에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 말투가 좀 불편했지만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가까이 지내야 할 사이니까요. 다음 날 점심, 과일이랑 홍삼 세트를 들고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지훈 씨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훈 씨 여동생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댁은 아파트 1층이었는데 생각보다 좁았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오래된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가 가져간 과일을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과가 이렇게 비싸? 한 박스에 얼마야? 저는 5만 원 정도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싼 거 사왔네. 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분명 비싼 걸로 골랐는데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긴장해서 그러시겠거니 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제 직장이 어디냐? 연봉이 얼마냐? 저축은 얼마나 했냐? 좀 개인적인 질문들이었지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계팀 과장이고 연봉은 세전 5,200만 원이고 저축은 전세금 빼고 8천만 원 정도 있다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한테 시어머니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말씀이 직설적이셔서 오해받기 쉬운데 나쁜 분은 아니야.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7년 만에 찾아온 새 출발인데 시작부터 삐걱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 불편함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엿새째, 일회째 시어머니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늘 뭐 해? 지훈이 밥은 잘 챙겨줬어? 반찬은 뭐 했어?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가 쏟아졌고 문자에 답이 늦으면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잔소리가 돌아왔죠. 그리고 드디어 재혼 열흘째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이었어요. 재혼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3월이면 회계팀은 정신없이 바쁜 시기거든요. 결산 마감에 감사 준비까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오후 2시 47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떴어요. 또 무슨 얘기시려나 싶으면서도 받았죠. 열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셨으니까 안 받으면 또 뭐라 하실 게 뻔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은은하게 깔리는 클래식 음악, 어디서 많이 듣던 분위기였어요. 아, 백화점이구나. 저도 예전에 지아 생일 선물 사러 몇 번 가본 적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수진아! 순간 길을 의심했어요. 열흘 동안 수진 씨라고 부르시더니 갑자기 반말에 호칭도 없이 이름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지금 백화점 명품관에 와 있어. 가방 하나 봐놨는데 얼른 와서 결제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결제하라고? 제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귀에 안 들려? 가방 샀다니까 돈 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선물 하나 못해? 요즘 세상에 그것도 안 하면 사랑구실 못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거의 고함에 가까워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회사에 있어서요. 통화가 좀 어려운데. 회사가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와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버릇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났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죠.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이 얼마인데요? 얼마긴 뭐가 얼마야? 380만 원이야. 요즘 명품 가방이 다 이 정도 해. 380만 원.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아니, 세금 떼고 나면 절반도 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한 지 겨우 열흘째 된 며느리한테 380만 원짜리 가방을 사라고? 그것도 아무 상의 없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갑작스러워서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는 무슨 준비? 돈 있으면 내면 되지. 아까 점심 때 물어봤잖아. 저축 8천만 원 있다며 380만 원도 못 내? 에이, 인색하기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날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셨구나. 제 연봉이 얼마냐, 저축이 얼마냐? 관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고 계셨던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직장 복도 한가운데서 시어머니랑 싸울 순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업무 중이라 바로 가기가 어려워요. 이 건은 저녁에 지윤 씨랑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윤이는 왜 끼어들어? 이건 며느리가 내가 할 일이야. 남편한테 쪼잔하게 이른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더 크게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직원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이래요 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지금 들어가 봐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박수진, 내 말 안 들려? 당장 와서 결제하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7년 동안 혼자 악착같이 버텨온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이 키우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8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 돈을 결혼한 지 열흘 된 시어머니 명품 가방 값으로 내놓으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어요. 실례지만 누구실까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졌습니다. 한 2초, 아니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다짜고짜 반말에 돈 내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이렇게 무례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야, 이것이 지금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감히? 시어머니라면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죠. 저는 어머니 ATM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복도벽에 기대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어요. 내가 방금 뭔 짓을 한 거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끊었어? 결혼한 지 열흘 만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니, 후회라기보다 두려움이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윤 씨가 알면 뭐라고 하지? 당장 이혼 당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뭔가가 펑 하고 터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엄마도 직원도 아닌 그냥 박수진으로서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울렸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난 열흘을 되짚어봤어요.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애써 외면했던 거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축의금 봉투를 직접 거두시겠다고 하셨던 것, 저희 쪽 하객분들의 축의금까지 전부요. 지윤 씨가 어머니가 관리해 주신다니 편하지 뭐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이틀 뒤였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신혼여행은 어디 가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일정상 여행을 미루기로 했거든요. 제가 회사 결산 때문에 휴가를 못 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행 안 가면 그 돈 나한테 줘. 내가 대신 써줄게.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신혼여행 비용을 왜 시어머니한테 드려요? 지윤 씨한테 물어봤더니 지윤 씨가 민망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하신가 봐.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좀 드리자. 나중에 우리끼리 조용히 여행 가면 되지. 저는 그때도 참았어요. 시어머니 경제 사정이 안 좋으신가 보다. 효도하는 셈 치자 했죠. 신혼여행 예산으로 잡아왔던 2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결혼 닷새째였어요. 저녁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손에 종이 가방을 2개나 들고 계셨어요.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지윤이 입맛하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셨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며느리가 살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저는 얼떨떨했어요. 분명 전날 장 봐서 반찬 4가지나 해놨거든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제육볶음. 근데 시어머니 눈엔 안 차셨나 봐요. 우리 지훈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첫 번째 부인은 그래도 살림은 잘했는데. 첫 번째 부인, 돌아가신 전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윤 씨가 안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수습했어요. 어머니, 수진 씨 요리 맛있어요.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다니까요. 에이, 넌 맨날 그렇게 착하기만 해서 탈이야. 여자는 좀 다그쳐야 정신 차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2시간 동안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해놓은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시면서 평가하셨죠. 이건 짜, 이건 싱거워, 이건 설 익었어. 지윤 씨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에 지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를 의심했어요. 생활비요? 얼마나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연금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하시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힘드셨나 봐. 100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윤 씨는 지금까지 얼마나 드렸어요? 나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드렸었어. 근데 어머니가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 더 필요하시대.
150만 원에 100만 원이면 250만 원. 시어머니 생활비로만 한 달에 2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연금도 받으실 텐데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지하 학비랑 생활비 보태야 해요. 당장 한 달에 100만 원은 좀 부담돼요. 5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훈 씨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어머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한테 들었어. 고작 50만 원밖에 못 내겠다고? 8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진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저축액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 돈은 7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건데 지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악착같이 모은 건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카페에서 커피를 다 시킨 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새로 들어온 수입원이었던 거예요. 지훈 씨 월급으로 모자라니까 새 며느리한테도 뜯어내려고 하신 거죠. 열흘 동안 저는 총 25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신혼여행 비용 2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 거기에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오늘 380만 원짜리 가방까지 사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800만 원 가까이. 이러다가 제 8천만 원 1년이면 다 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지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할 게 있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곳만 있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다고. 카페 문을 나서는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월의 차가운 봄비였어요.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겨우 열흘이야. 고작 열흘 만에 또 이 꼴이야?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두 번째 결혼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끌려가지 않겠다고. 이번엔 제가 선택하겠다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훈 씨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 시어머니한테 이미 연락 받으셨구나. 저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 씨, 저 할 말 있어요.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수진 씨가 전화 끊고 안 받았다고.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목소리에 추구 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지훈 씨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것, 백화점에서 380만 원짜리 가방값을 당장 내라고 하셨던 것, 반말에 호칭도 없이 야라고 부르셨던 것, 저축 8천만 원 있으면서 왜 못 내냐고 하셨던 것. 지훈 씨는 듣는 내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미간을 찌푸렸다가 한숨을 쉬다가 고개를 숙이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지훈 씨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 원래 이러셨어요? 지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돈에 좀 집착하시는 건 맞아.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고 힘드셨거든.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가방 사라고 한 건 나도 좀 심하다고 생각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수진 씨는 너무 상처받지 마. 상처받지 마.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상처받지 말라고요? 이미 상처투성인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지난 열흘 동안 250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오늘 가방까지 사드렸으면 630만 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630만 원.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지윤 씨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갔어? 네, 계산해봤어요. 신혼여행 비용 2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쓴 돈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 넘어요. 지윤 씨는 모르셨죠? 지윤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어. 미안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본론을 꺼내야 했거든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피할 수 없는 대화였어요. 지윤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혼자 지아를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8천만 원이 저한테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건 제 딸 대학 보내려고 모은 돈이에요. 제 노후 대비하려고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윤 씨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원하시는 건 돈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ATM 기계가 필요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지윤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윤 씨한테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어머니와 저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세워주세요. 제 경쟁력에 대한 간섭 안 받게요. 돈 문제는 지윤 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돈 제가 관리할게요. 지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 결혼 여기서 끝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지윤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좀 줘.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수진 씨 마음 이해해. 내가 노력할게. 그날 밤 저희는 각방을 썼어요. 저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서 지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아야, 엄마야, 잘 지내지? 밥은 잘 먹고 다녀?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답장이 금방 왔어요. 엄마 왜 안 자? 무슨 일 있어?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화하면 울 것 같아서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생각이 나서. 공부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더 힘들어 보여. 엄마 솔직히 말해. 새아빠네 집 뭔가 문제 있지? 우리 딸은 참 눈치가 빨라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금방 알아차리고 옆에 와서 가만히 안아주던 아이예요. 저는 거짓말을 못했어요. 좀 복잡해. 근데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외박 신청했어. 집에 갈게.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칼국수 먹으러 가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구나. 17년 동안 키운 내 딸.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이 아이의 미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울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돈 내놔! 식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수진 씨한테 사과하시라고 했어. 가방 건은 없던 일로 하자고. 어머니가 좀 화나셨는데 내가 설득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 보고 결정할게요. 지훈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홀로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지훈 씨가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한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고요했죠.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거였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안도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려오던 감시 전화가 없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대로 괜찮아지려나 하는 희망이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서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여자 구두였어요. 검은색 가죽 펌프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셨구나.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딱 버티고 앉아 계셨어요. 지윤 씨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여셨습니다. 왔어? 앉아.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반말이지만 그날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느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훈이한테 다 들었어. 내가 너무 심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좀 급하게 굴었어.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라 너 그렇게 이해해줘. 사과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내가 심했다가 아니라 심했다고 들었다라고 하셨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로서 예의 지키고 싶어요. 근데 돈 문제만큼은 선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제 경제력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시어머니 눈이 번뜩였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죠. 알았어. 그래, 내 돈은 내 거지. 내가 더 이상 뭐라 안 할게. 너무 쉽게 물러서셨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지윤 씨가 옆에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 씨 잘됐다. 이제 우리 잘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지윤 씨가 말을 꺼냈거든요. 수진 씨, 사실 어머니가 조건을 하나 다셨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조건요? 가방은 안 사도 되는데 대신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래. 5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최소한 100만 원은 해야 체면이 선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사과가 이거였구나. 한쪽에서 양보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 더 뜯어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윤 씨, 저 그거 못해요. 수진 씨, 제발. 어머니가 그래도 많이 양보하신 거야. 가방 380만 원 포기하셨잖아. 100만 원이면 적당한 선 아니야? 적당한 선요? 제가 듣기로 협박이었어요. 가방 사라는 건 원래 안 될 말이었고 그걸 포기한 게 양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윤 씨, 저 이 결혼 더 못하겠어요. 지윤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 씨,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열흘 동안 충분히 봤어요. 어머니는 안 변해요. 그리고 지윤 씨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윤 씨는 어머니 편이에요. 항상 어머니 말씀을 먼저 전하고 제가 맞춰주길 바라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열흘 전에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담았습니다. 지윤 씨가 방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수진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어머니한테 더 강하게 얘기할게. 이번에 진짜 바꿔볼게.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말했어요. 지윤 씨, 고마웠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이 구조 안에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랑 지윤 씨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눌리는 삶.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지윤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목이 메였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서류는 나중에 정리해요. 제 전세금 빠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지윤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밤 11시 저는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낡은 이불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공간. 제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함.
핸드폰을 보니 지아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집 갈게. 기다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지금 집 아니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26년 4월 다시 혼자가 된 지 3주가 지났어요. 저는 예전에 전세 났던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세입자분이 마침 이사를 앞두고 계셔서 운 좋게 빨리 들어올 수 있었어요. 위약금조로 100만 원을 들였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요. 4월의 공기는 아직 쌀쌀하지만 상쾌하거든요. 이름 모를 새들이 전선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내려요. 구수한 원두향이 온 집안에 퍼질 때면 깊은 숨을 내쉬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평화구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던 그 전화벨 소리 대신 새소리를 듣는 아침이라니.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모텔에서 나와 친구 집에 며칠 신세지면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정리했거든요. 전세 계약 문제, 이혼 서류 준비, 회사의 개인 사정 설명. 일주일 동안 잠을 4시간도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좀비 같았죠. 제일 힘든 건 지아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모텔에서 나온 다음 날 지아가 기숙사에서 외박 나왔거든요. 약속대로 둘이 칼국수 먹으러 갔어요. 단골집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어머 지아 많이 컸네 하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칼국수가 나오고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또 이혼해 라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오겠어요.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다 알아. 새아빠네 집에서 나온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그쪽인데. 저는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봤어요. 17살 딸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단단하던지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 엄마, 나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번에도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자기 기 지킨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칼국수 눈물에 눈물이 떨어졌죠. 지아가 내킴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울지마 엄마. 나 있잖아. 우리 둘이면 되잖아. 지난주에 지아가 주말 외박 나와서 하룻밤 같이 잤어요. 오랜만에 모녀가 한 이불 덮고 누웠죠. 지아가 제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러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훨씬 좋아 보여. 이제 진짜 엄마 같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았던 응어리가 눈물 한 방울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지아 손을 꼭 잡고 말해줬습니다. 지아야, 누군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그게 누구든 절대 참지 마. 설령 그게 나중에 내 남편이라도 시부모님이라도 아니 나중에 엄마인 내가 그래도 참지 마. 지아가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약속해. 엄마는 내가 참는 사람이 되는 거 안 봤으면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자신에게만큼은 참는 게 미덕인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혼 서류는 지난주에 정리됐어요. 지윤 씨가 협의 이혼에 동의해 줬거든요. 법원에서 숙려기간 거치고 나면 공식적으로 끝나요. 열흘간의 결혼, 3주간의 정리. 참 허무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몇 번 왔어요. 처음엔 욕설 섞인 문자였고 그 다음엔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해유였고 마지막엔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는 저주였죠. 저는 전부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겠죠. 재혼한 지 열흘 만에 갈라선 독한 여자라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들의 시선보다 제 딸과 저 자신의 평화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니까요. 가끔 백화점 앞을 지나면 그날의 일이 떠올라요. 제 차가웠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죠. 실례지만 누구실까요? 피식 웃음이 나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한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윤 씨한테는 가끔 연락이 와요.
잘 지내냐?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자고. 그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인생 참 얄궂더라고요. 42의 두 번째 이혼이라니 20살의 저한테 말해주면 믿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겁나지 않았어요.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 들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집 지붕을 내 손으로 고친 힘이 저한텐 있거든요. 요즘은 참 괜찮아요. 가끔 가슴 한구석이 아리긴 해요. 외로울 때도 있고 허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견딜만 해요. 아니, 오히려 더 씩씩하게 살아갈 자신이 생겼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텅 빈 거실이 반겨져요. 예전엔 그 빈 공간이 쓸쓸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건 고독이 아니라 여유더라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삶. 이게 진짜 제 인생이구나 싶어요. 다음 주에 지아가 또 외박 나온대요.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지아가 보고 싶다던 로맨스 영화요. 팝콘 큰 거 시켜서 둘이 나눠 먹으려고요. 그게 제 요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대단한 거 없죠? 근데 그게 좋아요. 소박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지켜냈어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의라는 핑계로 무례한 요구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이렇게 버텼고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을 지키는 일에 결코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부족한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온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